식도가 끊겨있는 폐쇄증이 맞습니다. 소아과에서 혹시 모를 다른 선천성 질환 검사 진행할 거고요. 관련해서는 소아과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유연석 쌤이 아기 상태와 아기 질병에 대해서 보호자들한테 대강 얘기를 했고, 소아과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아기가 울었으니까 상태는 많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일단 아기가 31주일 1.4kg로 태어나긴 했는데 다행히 아기 상태는 괜찮습니다. 현재 아기가 식도 폐쇄증이 있긴 하지만 숨 쉬는 데는 다른 문제는 다행히 없어서 아기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하진 않고 자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산소 포화도 아이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서 다른 병이 의심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식도 폐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쪽 문제가 한 10명에 5명 정도에서 동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이가 혹시나 심장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검사들을 쭉 할 거고요. 심장 검사도 할 거고 머리 검사도 초음파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포함해서 아이 유전자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주 드물게 이 병이 다른 유전 질환들이랑 겹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검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심장 초음파나 머리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체열을 하고 난 이후에 검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없이 이것만 단독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이제 유전이랑 관련이 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첫째시잖아요. 지금 첫 아이시니까 나중에 또 둘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둘째 때도 이런 똑같은 병이 반복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작게 태어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엄마 몸이 안 좋았는데도 최대한 끌어서 수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한테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을 텐데, 그런 만큼 엄마나 아빠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요. 저희 병원 소아외과 안정원쌤 수술 많이 해보셨고 잘하시니까 다른 동반 기형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아이가 수술이 잘 되면 아이는 앞으로 다른 문제 없이 잘 클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마 수술하고 나면은 하루 정도는 인공호흡기를 그대로 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는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아이가 아무래도 미숙하고 좀 어리다 보니까 호흡이 회복되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봐가면서 아이 컨디션이 잘 회복되면은 빨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될 테고, 아이가 혹시라도 호흡이 회복되는 게 좀 늦다면은 인공호흡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가지고 있다가 제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도 신생아실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가 잘 케어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면회 시간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또 아이 보시고요. 또 소아외과에서도 아이 자주 와서 보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마 한 이 정도 얘기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되게 많이 한 것 같네요, 말을. 아기 상태가 좀 불안정하긴 한데 저희가 경험이 많으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잘 끝내겠습니다.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 그러길래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아까 태어나고 난 직후에는 아이가 잘 울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아이 상태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은 있나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유전 문제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집안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꼭 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아이 검사 결과가 물론 나와봐야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가 겹쳐 있지 않다면 엄마 아빠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죠. 시간은 16시 53분으로 적어주세요. 이 새끼 처음으로 산모 안 좋아져서 사망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4번이나 다시 했어. 그분 성함이랑 나이, 인상착의 생생하게 지금도 다 기억나. 와, 이런 얘기하고서는 슈퍼스타 부르는 거는 좀 반칙 같네요. 진짜 선곡이 너무 절묘한데. 아까 누구였죠? 창민이 사망 선고하는데
많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나긴 했어요. 저는 사실 첫 사망 선고를 했던 기억은 잘 나진 않아요. 첫 사망 선고를 인턴 때 했었어요. 보통은 인턴 때 사망 선고를 할 일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은 주치의가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파견을 나갔던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환자가 안 좋은 상태로 왔으니까 응급실 과장님께서 그냥 저한테 사망 선고하라고 얘기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와서 CPR을 오래 했고 그래도 이제 반응이 없고 좋아지시지 않으셔서 사망 선고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고 저한테 뭐 일종의 기회를 주신 셈이기도 하죠. 그래서 했었는데 그런 기억은 있어요. 내가 이 사망 선고를 하는 순간 이 환자는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사망 선고를 해도 되는 건가? 이 환자가 아직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 환자가 저랑 막 유대가 형성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응급실로 바로 실렸던 거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슬프다거나 되게 감정을 이입했었다거나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아청소년과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이 사망 선고를 처음 했을 때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좀 나네요. 이게 3살이 아니고 3개월짜리 아이였고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걸 엄마 아빠가 발견하고 119를 불러서 온 거였는데 이미 발견했을 당시부터도 시간이 조금 지났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119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왔는데 이미 아이 상태는 안 좋았었고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와서 심폐소생술을 한참 했는데 당연히 아이가 회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응급실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나 아빠 그리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사망 선고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도 막 되게 당연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되게 많이 우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아이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그 엄마가 정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셔가지고 펑펑 우시고 엄마가 이제 힘드니까 아빠가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빠도 정말 막 소리내서 엄청 우셨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목 놓아서 정말 크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었어요. 그 감정이 기억이 나는 게 사망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이 아이를 일단 살려야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검사들 빠뜨리는 거 없이 쭉 하고 최대한 무슨 문제일지 가능하면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매달렸었던 것 같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만 집중해 있었고 아이 심폐소생술하고 검사를 하고 그러는 동안 보호자분들은 이 응급실에서도 나눠진 공간에서 저 밖에 계시니까 아이 옆에 있으시진 않으셨으니까 중간중간 나가서 설명드리고 그럴 때만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들만 있었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 사망 선고를 해야 되니까 아이 옆으로 모셔왔고 그때도 계속 울고 계셨었는데 사망 선고 딱 하고 엄마 아빠가 무너지고 정말 목 놓아서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같이 눈물을 좀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잘 안 울거든요. 환자들 있는 데서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좀 배웠던 것도 있었고요. 환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소아청소년과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특히나 이제 유대감이 많이 형성된 사이일수록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더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될 텐데 뭐 저랑 이름이 같다거나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갑자기 잘못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슬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요. 사망 선고를 하는 일이 의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건 맞는데 사망 선고를 할 때마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생명들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그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엄마 아빠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요. 학생 때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할 때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소아청소년과 오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바뀌었고요. 어느 정도 좀 토닥여 드린다든지 위로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까요. 엄마가 미안해. 아기 이름 지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미안할까요? 그렇게 끝났네요. 아무튼 아이가 이름이 송정원이 됐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생각도 정말 많이 났고요. 제가 말이 좀 많죠. 그래서 전에 제가 찍어뒀던 영상들 보면서 참 별거 아닌 얘기를 어쩜 이렇게 재미없게 길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말을 줄여야겠다라는 그 생각 완전 까먹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7화와 함께 조용조용하게 다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